으악. 뭐야? 보따리에서 왜 애가 나와? 신봤다. 최 대감네 안방에서 제일 비싼 놈으로 훔쳐왔어. 눈 내리는 밤, 전설의 좀도둑 꺽쇠는 훔쳐온 보찜을 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비단 보자기를 풀자 나온 것은 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도둑질하러 갔다가 엉겁결에 사람을 훔쳐버린 도둑.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장 천한 곳에서 시작된 조선 최고의 대도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조선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소리가 텅 빈 장터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모두가 아랫목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든 야심한 시각. 눈 덮인 기와지붕 위를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달리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기와장을 밟는 소리조차 눈 속에 파묻혀 들리지 않는 그는 한양 바닥에서 소문난 좀도둑 꺽쇠였습니다. 그가 오늘 노리는 곳은 고을에서 제일 가는 탐관오리 최 대감의 집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짜내 곳간을 채운다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지요. 최대감 이놈, 오늘은 니놈 집이다. 제일 비싸고 귀한 놈으로다가 하나 챙겨주마. 내 술값 좀 내놔라. 꺽쇠는 능숙한 솜씨로 담을 넘었습니다. 높은 담장도 그에게는 안방 문지방이나 다름없었지요. 안채 깊숙한 곳, 최 대감 부부가 머무는 안방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꺽쇠는 문구멍으로 방 안을 살폈습니다. 자개장롱이 눈에 띄었습니다. 필시 자개장롱 안에 금두껍이나 옥새 같은 보물을 비단에 숨겨둔 게 틀림없어. 옳거니 이거 하나면 팔자 고치고 뜨관한 국밥 실컷 먹고 살겠구나. 꺽쇠는 귀신같이 문을 열고 들어가 순식간에 그 비단 보자기를 낚아채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하고 따뜻한 느낌. 오호라, 금덩이가 꽤나 많이 들었나 보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담을 넘었습니다. 탁 후다닥. 눈 덮인 산길을 달려 자신의 은신처인 낡은 오두막까지 한달음에 도망쳤습니다. 헉헉.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른 꺽쇠는 오두막 문을 걸어 잠그고 호롱불을 켰습니다. 드디어 대박을 터뜨렸다는 생각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침을 퇴뱉어 손을 비비고는 조심스럽게 비단 매듭을 풀었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보자. 금송아지냐, 옥두꺼비냐. 비단이 풀어 헤쳐지는 소리와 함께 꺽쇠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보자기 안에서 나온 것은 번쩍이는 금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곤히 잠들어 있는 새빨간 핏덩이, 갓난아기였습니다. 허? 이게 뭐야? 아니, 왜 보따리에서 애가 나와? 너무 놀라 엉덩방아를 찌운 꺽쇠. 그 소리에 놀랐는지 곤히 자던 아기가 눈을 뜨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적막한 산속 오두막이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당황한 꺽쇠는 어쩔 줄을 몰라 허둥지둥했습니다. 아이고, 미치겠네. 야야, 울지 마. 누가 들으면 어쩌라고. 최 대감 이 미친 영감탱이가 왜 애를 장롱 속에 숨겨놔. 도둑질 20년 만에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돈 되는 물건인 줄 알고 훔쳐왔더니 돈만 까먹게 생긴 혹덩이를 훔쳐온 꼴이라니요. 꺽쇠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내가 아무리 도둑놈이라도 내 도둑놈은 아니라고. 당장 갖다 놔야지. 갖다 놓고 와야지. 꺽쇠는 다시 아기를 보쌈에 들고 최 대감 집으로 달렸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 몰래 갖다 놓고 쥐도 새도 모르게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최대감 집 쪽 하늘이 시뻘겋게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우르르쾅, 타닥타닥, 기와장이 무너져 내리고 거센 불길이 집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광군들이 횃불을 들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역적 최대감의 집이다. 한 놈도 살려두지 마라. 숨겨둔 핏줄이 있는지 샅샅이 뒤져라. 씨를 말려야 한다. 역모였습니다. 최대감이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명소리와 칼부림 소리가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꺽쇠는 나무 뒤에 숨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 아기를 훔쳐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아기는 저 불길 속에서 제가 되었거나 광군의 칼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내가 사람을 살린겨? 도둑질하러 갔다가 목숨을 훔쳐나온겨? 돌려줄 곳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돌려주면 이 아기는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꺽쇠는 망연자실하여 다시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눈 덮인 산길. 꺽쇠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좀도둑 신세. 애를 키운다는 건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눈 딱 감고 아기를 눈밭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다 죽겠지, 부잣집에서 데려가겠지. 비겁한 변명을 하며 돌아섰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내 코가 석자다. 좋은 부모 만나거라. 도둑놈한테 커서 뭐하겠냐. 꺽쇠가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보 밖으로 나온 아기의 작은 손이 허공을 휘저기다가 꺽쇠의 바짓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꺽쇠가 움찔하며 쳐다보자 아기의 그 고사리 같은 5 손가락이 꺽쇠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치 가지 마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따뜻하고도 억센 힘이었습니다. 그 온기가 꺽쇠의 손끝을 타고 얼어붙은 심장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꺽쇠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남의 것을 훔치며 살아온 손, 더럽고 천한 도둑놈의 손가락을 이 핏덩이가 생명줄인 양 붙잡고 놓지를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팔자야. 하필 잡아도 도둑놈 손을 잡냐. 이놈아, 놓거라. 제발 좀 놓거라. 나 같은 놈 따라가면 평생이 시궁창이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꺽쇠는 엉엉 울면서 손을 빼려 했지만 아기는 꺽쇠의 손을 더 꽉 쥐며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그 무해한 미소 앞에 천하의 좀도둑 꺽쇠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에이씨, 그래 알았다. 알았어. 내가 졌어. 훔쳐온 것도 인연인데. 까짓 거 밥이야 굶기겠냐. 꺽쇠는 겉옷을 벗어 아기를 꽁꽁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의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오늘부터 내 이름은 길에서 주었으니 길동이다. 도둑놈 아들 길동이. 그게 내 팔자다. 눈보라치는 산길. 등에는 훔친 보찜 대신 훔쳐진 생명을 업은 도둑 꺽쇠의 발자국이 눈 위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가장 비싼 보물을 훔치러 갔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업보를 짊어지게 된 밤. 도둑 아비와 가짜 아들의 기막힌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산속 낡은 오두막이 떠나가라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천하의 도둑 꺽쇠에게 최대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광군에게 포위된 것도 아니고 호랑이를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아이고, 그만 좀 울어라. 내 고막이 다 터지겠다. 아, 너 어디 훔쳐온 거 없냐? 먹을 것 좀 내놔봐. 꺽쇠의 부하 곰배가 쭈뼛거리며 내민 것은 딱딱하게 굳은 떡 한 조각이었습니다. 형님, 훔쳐온 게 이거밖에 없는디요. 이거라도 씹여서 먹여볼까요?
미친놈아. 이빨도 없는 핏덩이한테 떡을 먹여? 목 막혀 죽으라고 고사를 지내라, 지내. 꺽쇠는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담 넘는 법, 자물쇠 따는 법은 알아도 기저귀 가는 법이나 애달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기는 배가 고파 자지러지게 우는데 사내 놈들 뿐인 소굴에 젖이 나올 리가 있나요? 꺽쇠는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마을에 내려가서 젖을 좀 훔쳐오마. 예, 젖을 훔쳐요. 사람 젖을요. 훔치든 빌리든 일단 애부터 살려야 할 거 아냐. 밤이 깊은 마을. 꺽쇠는 평소처럼 복면을 쓰고 어느 초가집 담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따리를 챙기는 게 아니라 부엌에서 사기 그릇 하나를 챙겨 들고 안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갓난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잠든 아낙네가 있었습니다. 꺽쇠는 식은땀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금은 보화를 훔칠 때도 안 떨리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도둑질 20년에 별짓을 다 해본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굶어 죽게 생겨서. 꺽쇠가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밀려는 순간 뿌웅 긴장한 탓인지 꺽쇠의 엉덩이에서 묵직한 방귀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깍 도둑이야. 누구세요? 잠에서 깬 아낙네는 옆에 있던 다듬이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천하의 꺽쇠가 방망이 찜질을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빈 그릇만 덜렁 들고 말이죠. 사람 젖 훔치기는 실패.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꺽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부잣집 외양간에 매여 있는 암소였습니다. 마침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어미소였습니다. 소님, 황소마님, 내가 쇠고기 국밥은 좋아해도 산 소한테는 처음 부탁해 보는데 저 좀 한 사발만 줍쇼. 우리 애가 죽어요. 꺽쇠는 소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소의 젖을 짜려는데 낯선 손길에 놀란 암소가 뒷발질을 날렸습니다. 퍽! 그악! 정통으로 가슴팍을 얻어맞은 꺽쇠가 똥통에 나뒹굴었습니다.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 하지만 꺽쇠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요. 그는 똥통에서 일어나 다시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눈에는 도끼가 아니 아비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차라. 찰 테면 차봐라. 나 맞아 죽는 건 상관없는데 그 전에 젖 한 사발만 채우고 죽자. 제발 좀 나눠주라. 응? 소도 그 절박함을 느낀 걸까요? 아니면 꺽쇠의 몰골이 불쌍해서였을까요? 암소는 더 이상 발길질을 하지 않고 가만히 젖을 내어주었습니다. 사기 그릇에 하얀 우유가 차오르는 소리가 꺽쇠에게는 금화 쏟아지는 소리보다 더 황홀하게 들렸습니다. 오두막에 돌아온 꺽쇠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 눈은 밤탱이처럼 부었고 옷에서는 소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품에 안긴 그릇에는 따뜻한 우유가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자, 먹어라. 이게 그냥 우유가 아니다. 이 아비 목숨하고 바꾼 우유다. 비싼 거니까 흘리지 말고 먹어라. 쪽쪽 꿀꺽 배고팠던 아기는 허겁지겁 우유를 받아 먹었습니다. 배가 차오르자 아기의 울음이 뚝 그치고 이내 새근새근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습니다. 우유 묻은 입가에 배부른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내려다보는 꺽쇠의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해졌습니다. 갈비뼈가 아픈 건지 마음이 아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참나. 이 핏덩이 하나 먹이는 게 남의 집 담 넘는 것보다 100배는 힘들구만. 꺽쇠는 아기의 뺨에 묻은 우유를 거친 손으로 닦아주었습니다.
자신의 손은 더럽고 냄새나지만 아기의 얼굴만은 깨끗하기를 바라면서요. 길동아, 쑥쑥 커라. 커서 나중에 이 아비 호강이나 시켜다오. 아니다. 도둑놈 아비한테 뭘 해달라겠냐. 그냥 아프지만 말고 커라. 그날 밤 도둑들의 소굴에는 훔쳐온 작물 대신 아기 냄새와 젖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꺽쇠는 아기 옆에 새우잠을 자면서도 혹여나 자신이 뒤척이다 아기를 누를까봐 쪽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도둑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 길동. 세월은 흘러 어느덧 10년이 지났고 이제 길동은 꺽쇠의 뒤를 이어 담넘기 수업을 받을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녀석 도둑질을 배우는 솜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손재주가 아니라 머리를 굴리는 솜씨가 말이죠. 도둑 젖을 먹고 자란 핏덩이 길동이는 산과 들을 제 집 안방처럼 뛰어다니는 날쌘 소년으로 자라났습니다. 타다닥 휙 발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밟지 않고 숲을 가로지르는 솜씨가 영락없는 꺽쇠의 아들이었습니다. 꺽쇠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늙어 죽으면 길동이 혼자 먹고 살 길을 마련해줘야 했으니까요. 바로 가업을 물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길동아, 잘 들어라.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담을 싸는 놈과 그 담을 넘는 놈. 우리는 후자다. 담 넘는 법을 모르면 굶어 죽는 거야. 꺽쇠는 시범을 보였습니다. 탁슉, 도움 닫기 한 번에 2미터가 넘는 담장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봤냐?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제비처럼 가볍게. 자, 올라와 봐라. 길동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더니 땅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타닥탁 단 한 번의 시도. 길동은 꺽쇠 옆에 가볍게 착지했습니다. 오히려 꺽쇠보다 더 안정적인 자세였습니다. 꺽쇠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녀석 봐라.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런데 담 위에 앉은 길동이의 시선은 마당에 있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엉뚱한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담 위에서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네요. 당연하지. 저기 저 장독대 보이지? 저게 다 쌀독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요. 담장 밖 우리 집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담장 안이 집은 대낮처럼 환하네요. 담 하나 사이로 세상이 반으로 쪼개져 있어요. 꺽쇠는 꿀밤을 한 대 쥐어박았습니다. 이놈아, 철학하지 말고 물건이나 봐. 도둑놈이 생각이 많으면 제명에 못 죽는다. 다음 수업은 도둑질의 꽃, 자물쇠 따기였습니다. 꺽쇠는 온갖 종류의 자물쇠를 늘어놓았습니다. 자, 이건 감각 싸움이다. 쇠젓가락 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 틱, 틱. 이 소리를 들어야 해. 쇠 혓바닥이 나 열린다 하고 신호를 보낼 때 돌리는 거다. 꺽쇠가 끙끙대며 1분 만에 자물쇠 하나를 땄습니다. 맞지? 이게 기술이다. 그런데 길동이는 쇠꼬챙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자물쇠 구멍에 쑥 넣었습니다. 철컥 단 1초. 넣자마자 자물쇠가 힘없이 풀려버렸습니다. 야, 너 이거 어떻게 했냐? 우연이냐? 아니요. 그냥 길이 보이던데요? 길. 억지로 힘을 주면 꽉 물려서 안 열려. 살살 달래서 틈을 주니까 자기가 알아서 입을 벌리던데요. 마치 꽉 닫힌 사람 마음 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꺽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그것도 도둑질에 특화된 천재. 황금손이 태어났다고 생각하며 꺽쇠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재성이 향하는 곳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도둑패들이 훔쳐온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개중에는
돈 안 되는 물건들도 섞여 있었는데 바로 서책들이었습니다. 에이 젠장. 무겁게 낑낑대고 들고 왔더니 책 나부랭이네. 야, 이거 찢어서 불쏘시개나 하자. 엉덩이 깔개로 쓰든가. 곰배가 책을 북북 찢어 아궁이에 넣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길동이 벌떡 일어나 곰배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안 돼요. 태우지 마세요. 넌 또 왜 그래? 추워 죽겠는데. 그거 맹자잖아요. 아직 뒷부분을 다 못 읽었단 말이에요. 순간 오두막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꺽쇠가 먹던 감자를 떨어뜨렸습니다. 뭐? 맹뭐? 읽어? 너 글을 아냐? 까막눈이 아니었어? 아버지가 저번에 훔쳐오신 병풍? 거기 글씨 써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작거리 나갔을 때 서당 개구멍으로 훈장님 소리 듣고 길동이는 곰배의 손에서 책을 뺏어들더니 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천시부려지리요 지리부려인하라. 하늘의 때는 땅의 이득만 못하고 땅의 이득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불쏘시개로 쓰시다니요. 도둑들은 멍하니 입을 벌리고 길동이를 쳐다보았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있지만 책을 읽는 그 자태와 목소리는 영락없는 귀한 집 도령의 것이었습니다. 꺽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슬픔이었습니다. 이놈, 도둑놈 될 놈이 아니다. 재상이 될 놈을 내가 도둑 소굴에 가둬놓고 있었구나. 하늘을 날 용을 개천 구정물에 담가놨어. 꺽쇠는 길동이 뺏은 책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화로에 집어던졌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도둑놈이 글을 알아서 뭐해. 관아에 잡혀가면 죄만 늘어난다. 자물쇠 놨다. 그게 내 밥줄이야. 꺽쇠는 돌아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지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동이는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재가 되어가는 책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불길에 타버린 것은 종이일 뿐 길동의 머릿속에 박힌 글자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꺽쇠는 잠든 길동의 머리맡에 앉아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훔쳐온 비단 보찜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내일 장터에 나가 구해올 물건을 위한 쌈짓돈이었습니다. 그래, 훔쳐서라도 가르쳐야지. 내 아들이 용이라는데 여의주 하나 못 물려주겠냐? 다음 날 꺽쇠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물건을 훔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몰락한 양반들이 내다 파는 족보를 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도둑 아비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 가짜 신분을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꺽쇠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훔쳐온 닭 한 마리나 술병이 들려 있었겠지만 오늘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은 누렇게 변색된 낡은 종이 뭉치였습니다. 꺽쇠의 표정은 세상을 다 얻은 듯 비장했습니다. 그는 길동을 불렀습니다. 길동아, 이리 와서 앉아라. 무릎 꿇고 앉아. 길동이 영문도 모른 채 무릎을 꿇자 꺽쇠는 품속의 종이 뭉치를 보물단지 모시듯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족보였습니다. 자, 받아라. 이게 이제부터 내 이름이다. 너는 이제 도둑놈 꺽쇠 아들이 아니라 경주 김씨 양반 댁 귀한 자손이다. 길동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족보에는 낯선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돈이 어디 나서 이런 걸 사셨어요? 이건 가짜잖아요. 제 뿌리가 아니잖아요. 가짜라니. 내가 피 같은 돈 100냥을 주고 사왔다. 이제 관아에 신고만 하면 너는 양반이다.
과거도 볼 수 있고 벼슬도 할 수 있어. 더 이상 도둑놈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안 받아도 된단 말이다. 꺽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신이 훔칠 수 있는 건 남의 물건뿐이었지만 아들에게만큼은 깨끗한 신분을 훔쳐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길동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길동은 족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싫어요. 전 안 합니다. 뭐라? 남의 껍데기 뒤집어 쓰고 양반 행세하면 행복합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고 남남처럼 살아야 하잖아요. 전 그냥 도둑놈 아들 할래요. 아버지랑 여기서 살래요. 길동의 말에 꺽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꺽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으면 길동은 평생 담 넘는 기술이나 배우다 언젠가 관아에 잡혀가 목이 달아날 운명이라는 것을. 자식을 살리려면 아비가 독해져야 했습니다. 꺽쇠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고 마당 구석에 있던 회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휘익작 매서운 회초리가 길동의 종아리를 후려쳤습니다. 길동은 비명도 지르지 않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미련 곰탱이 같은 놈, 내가 너한테 도둑질 가르친 게 자랑스러운 줄 아냐? 나는 못 배워서 배운 게 도둑질이라 이렇게 산다. 근데 너는 글도 읽고 머리도 트인 놈이 왜 내 뒤를 따라오려고 해? 왜? 회초리가 춤을 출 때마다 길동의 종아리에 붉은 줄이 갔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때리는 꺽쇠의 가슴이었습니다. 한 대 때릴 때마다 꺽쇠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나가라. 당장 이 족보 들고 한양으로 꺼져. 가서 양반으로 살아.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도둑놈 아비둔 게 무슨 벼슬이라고 안 가겠다고 버텨. 꺽쇠는 족보를 길동의 품에 던지고 길동을 문 밖으로 떠밀었습니다. 길동은 문지방을 붙잡고 버텼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양반 족보가 밥 먹여줘요? 날 키운 건 아버지잖아요. 도둑젓 동량에서 날 살린 건 꺽쇠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호강하라고 버려요? 그게 아버지예요? 도둑젓 동량에서 날 살린 건 아버지잖아요. 그 말에 꺽쇠는 들고 있던 회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힘이 풀린 꺽쇠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자식 잘 되라고 놈 팔고 밥하는. 나는 도둑놈이라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미안하다 길동아. 못난 아비 만나서 미안하다. 길동은 기어와서 아버지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종아리가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길동은 아버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족보는 필요 없어요. 대신 약속할게요. 도둑질은 안 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기술, 나쁜 짓엔 안 쓸게요. 그러니까 제발 쫓아내지 마세요. 네. 눈보라치는 밤. 오두막 안에는 두 부자의 울음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가짜 족보는 방구석에 처박혔지만 두 사람 사이의 끈끈한 천류는 그 무엇보다 단단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길동은 퉁퉁 부은 눈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꺽쇠는 퀭한 눈으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전쟁 같은 이별 소동은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대신 꺽쇠는 길동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나 던졌습니다. 길동아 족보 싫으면 관둬라. 대신 큰 거 한탕 하러 가자. 그래. 우리만 먹고 살려고 훔치는 거 말고 마을 사람들 눈물 좀 훔쳐주러 가자. 저 아랫마을 변사또. 그놈 곳간이 아주 터지려고 한다더구나. 변사또. 흉년의 쌀을 매점매석하고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피를 빠는 탐관오리. 길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의 도둑 기술을 나쁜 짓이 아닌 세상을 위한 일에 쓸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아버지, 담 넘을 준비되셨어요? 이놈 봐라. 나 꺽쇠다. 날개가 달린 몸이지. 가짜 양반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의로운 도둑이 되기로 결심한 부자. 두 사람은 복면을 챙겨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달도 구름 뒤에 숨어버린 금은밤.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했지만 단 한 곳. 탐관오리변 사또의 집만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와그작 쩝쩝 기름진 고기 씹는 소리가 담장 밖까지 들려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변 사또의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에 닿을 듯 쌓여 썩어가고 있었지요. 그 높은 담벼락 아래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복면을 쓴 꺽쇠와 길동이었습니다. 길동아, 작전 알지? 나는 망을 볼 테니 내가 자물쇠를 따고 쌀가마니를 담 밖으로 던져라. 마을 사람들이 주워갈 수 있게. 걱정 마세요. 저 자물쇠 제 눈엔 엿가락처럼 보여요. 두 사람은 가볍게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에는 졸고 있는 포졸들이 있었지만 길동의 발소리는 고양이보다 가벼웠습니다. 사사삭 길동은 그림자처럼 이동해 거대한 곳간 자물쇠 앞에 섰습니다. 틱티딕 철컥. 단 3초. 꺽쇠가 평생 걸려 익힌 기술을 길동은 눈 깜짝할 새에 해치웠습니다. 육중한 문이 끼익 소리도 없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쌀과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길동은 쌀가마니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지만 굶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힘이 솟았습니다. 휘쿵. 담장 밖으로 쌀가마니가 날아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냐? 변 사또가 뒷간을 가려고 나왔다가 두 사람을 발견한 것입니다. 땡땡땡 비상종이 울리고 졸고 있던 포졸 수십 명이 횃불을 들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둑이다. 곳간 털이범이다. 잡아라.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꺽쇠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길동아, 튀어. 걸리면 죽는다. 두 사람은 담벼락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변 사또의 사병들이 퇴로를 막아서고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날아온 화살 하나가 꺽쇠의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꺽쇠가 비틀거렸습니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오고 이대로라면 둘 다 잡혀 능지처참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담장은 코앞인데 다친 꺽쇠의 몸으로는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길동은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습니다. 업히세요. 제가 업고 뛸게요. 안 된다. 둘 다 죽어. 너라도 살아라. 너라도 나가서 훗날을 도모해. 싫어요. 같이 안 가면 저도 안 가요. 고집부리는 길동을 보며 꺽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도둑의 눈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려는 아비의 결단이었습니다. 꺽쇠는 있는 힘껏 길동을 담벼락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가라니까. 이 멍청한 놈아. 탁 으악. 길동이 얼떨결에 담 위로 올라간 순간 꺽쇠는 뒤로 돌아서서 포졸들을 향해 양팔을 벌렸습니다. 여길 봐라, 이 똥파리들아. 내가 바로 천하의 대도 꺽쇠다. 내 목이 탐나거든 다 나한테 덤벼라. 꺽쇠는 절뚝거리는 다리로 춤을 추듯 포졸들을 유인했습니다. 창과 칼이 꺽쇠에게로 쏠렸습니다. 담 위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는 길동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안 돼. 아버지, 뛰어.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 살아서. 너는 보란듯이 살아. 포졸의 창 자루가 꺽쇠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꺽쇠는 바닥에 쓰러지면서도 길동이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해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흐흐 못 간다. 이놈들아. 내 새끼 갈 때까지는 한 발짝도 못 간다. 변사또가 달려와 쓰러진 꺽쇠를 발로 짓밟았습니다. 길동은 차마 그 광경을 더 볼 수 없어 입술을 깨물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만들어준 이 길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멀어지는 길동의 발소리를 들으며 피투성이가 된 꺽쇠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됐다. 도망쳐라 길동아. 이 지긋지긋한 도둑놈 굴레는 아비가 다 안고 갈 테니 너는 빛나는 곳으로 가라. 그날 밤 변사또의 곳간 앞에는 주인을 잃은 쌀가마니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채 끌려가는 늙은 도둑의 핏자국만이 남았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길동. 그는 산속 오두막에 숨어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집도 가짜족보도 오직 하나.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과 그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지하 감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텅 빈 공간을 울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 그 차가운 돌바닥 위에 꺽쇠가 짐승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무거운 쇠사슬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변사또의 모진 고문으로 꺽쇠의 등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비명이 어딘가에 숨어 있을 아들의 귀에 들어갈까봐 입술을 깨물고 버틴 것입니다. 도망갔겠지. 그래, 멀리 갔어야 해. 이앱이 있고 양반처럼 살아야 해. 그때였습니다. 감옥 지붕 위에서 기와장 긁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려왔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 지나가는 듯한 가벼운 소리. 바스락 달그락. 감옥 천장 통풍구에 쇠창살이 스르륵 풀리더니 밧줄 하나가 소리 없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검은 복면을 쓴 날쌘 그림자 하나가 바닥으로 착지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조는 사이 그림자처럼 스며든 자, 길동이었습니다. 아버지. 꺽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헛것이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부여잡고 우는 이 아이의 온기는 진짜였습니다. 너, 내가 여길 왜?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죽고 싶어 환장했어? 조용히 하세요. 시간 없어요. 제가 이 자물쇠 딸 수 있어요. 아버지 기술 아시잖아요. 3초면 열어요. 나가요 빨리. 길동은 품에서 가느다란 쇠꼬챙이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끝이 꺽쇠의 발목을 옥죄고 있는 족쇄 구멍으로 향했습니다. 틱티딕 길동의 손끝 감각이 족쇄의 뇌관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돌리면 철컥하고 풀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탁! 꺽쇠에 투박하고 피 묻은 손이 길동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버지, 하지 마라. 네, 무슨 소리예요? 이거만 따면 나갈 수 있다니까요. 따지 말라고 했다. 그 손 치워. 꺽쇠는 길동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쇠꼬챙이가 바닥에 떨어져 땡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길동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여기서 죽을 거예요? 변사또가 내일 아버지를 처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나가자. 나가서 뭐 할래? 평생 광군한테 쫓기면서 산속 쥐새끼처럼 숨어 살래? 너도 나처럼 평생 남의 담이나 넘으면서 도둑놈 소리 듣고 살래? 꺽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려
핏물과 섞였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손으로 길동의 곱고 단단한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길동아, 잘 들어라. 내 손은 이까지 자물쇠나 따라고 있는 손이 아니다. 내 머리는 고작 담 넘는 구멍이나 찾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아버지, 훔쳐라. 물건 말고 나라를 훔쳐. 나라를요? 그래, 내가 그랬지? 담 위에서 보면 세상이 반으로 쪼개져 보인다고. 그 담을 허물어라. 도둑 기술로 도망치지 말고 내가 배운 그 글공부로 떳떳하게 대문으로 걸어 들어가서 변 사또 같은 놈들이 판치는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뒤집어 엎으란 말이다. 꺽쇠의 말은 유언처럼 비장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탈옥하면 길동은 영원히 탈옥수의 아들, 공범이 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아들의 신분을 세탁해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라. 어서 가. 가서 과거를 봐라. 장원급제에서 금이환영해라. 그전엔 내 시신 앞에도 오지 마라. 내가 암행어사가 돼서 올 때까지 이 아비는 여기서 딱 버티고 있을 테니. 감옥 밖에서 교대하는 간수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길동은 바닥에 떨어진 쇠꼬챙이를 줍지 않았습니다. 대신 쇠사슬에 묶인 아버지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불효자 길동이 아버지 말씀 따르겠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때는 도둑이 아니라 이 나라의 법으로 아버지를 모시러 오겠습니다. 그래, 내 새끼, 독하게 마음 먹어라. 도둑놈 아들 도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줘라. 길동은 다시 밧줄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붕 위로 사라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꺽쇠는 그제야 참았던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마음만은 비단 이불을 덮은 듯 따뜻했습니다. 훔칠 건 다 훔쳤다. 이제 내 아들이 세상을 훔칠 차례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상곡에 길동은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버지가 갇혀있는 관아의 옥사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길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보찜 속에는 훔친 물건 대신 꺽쇠가 목숨 걸고 사주었던 가짜 족보와 다 타버리고 남은 붓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변사또. 내 아버지를 저리 만든 죄. 그리고 백성들의 고열을 짠 죄. 내가 배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반드시 갚아주마. 바람이 불어와 길동의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그 바람 소리는 마치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알리는 서곡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감옥에 두고 떠난 길동의 발걸음은 피눈물로 얼룩졌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깊은 산사에 틀어박혀 공부에 매진하였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들이 밥 먹을 때 책을 읽었고 남들이 잠잘 때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꺽쇠가 가르쳐준 도둑의 기술은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듯 잡념을 죽이고 자물쇠의 틈을 찾듯 문장의 핵심을 파고든다. 훔친다. 이 책 속에 담긴 성현의 뜻을 모조리 훔쳐 내 머릿속에 넣는다. 밤새도록 붓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씹어먹듯 맹렬하게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년. 드디어 한양에서 나라의 인재를 뽑는 과거 시험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시험장은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양반 자제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도령들 틈에서 누더기 무명 옷을 입은 길동은 눈에 띄지 않는 돌멩이 같았습니다. 시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가 울리고 시제가 적힌 현판이 걸렸습니다. 문제를 본 선비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난해하고 파격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금일의 시제는 이것이다. 국허민곤 나라의 국가는 비었고 백성은 공궁하다. 이를 해결할 방책을 논하라. 곡간을 채울 방법이라. 선비들은 붓을 들고 뻔한 답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세금을 늘려야 한다. 아껴 써야 한다. 상업을 장려해야 한다. 하지만 길동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버지 꺽쇠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길동아, 저기 담장하는 대낮처럼 환한데 우리 집은 칠흑같이 어둡구나. 담을 넘어야 세상이 보인다. 길동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선비의 눈이 아니라 목표물을 포착한 대도의 눈빛이었습니다. 길동은 거침없이 붓을 휘갈기기 시작했습니다. 차악 쓱쓱 먹물이 튀길 정도로 격정적인 필체. 길동이 써 내려간 답안의 첫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나라의 곡간을 채우려면 전하께서 먼저 도둑이 되셔야 합니다. 파격이었습니다. 왕보고 도둑이 되라니요. 하지만 글은 이어졌습니다. 소도둑은 남의 소를 훔치지만 진정한 대도는 백성의 가난을 훔치고 근심을 훔치는 법입니다. 지금 곡간이 빈 것은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탐과 놀이라는 쥐새끼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그 쥐새끼들이 훔쳐간 백성의 고열을 다시 훔쳐와 곡간을 채우소서. 그것이 바로 성군이 행해야 할 의로운 도둑질이옵니다. 길동은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장 먼저 답안지를 제출하고 나가는 길동의 뒷모습. 그 걸음걸이는 마치 담장을 넘고 사라지는 꺽쇠처럼 가볍고 거침없었습니다. 합격자 발표날. 군중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시험관이 떨리는 손으로 장원 급제자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금일 과거의 장원, 경주 김씨, 김길동, 함성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김길동이 누구냐? 처음 듣는 이름인데? 군중을 헤치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청년. 길동이었습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어사화가 길동의 머리 위에 씌워졌습니다. 세상이 천한 도둑놈의 아들을 나라 제1의 인재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축하하며 가족들과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 순간 길동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꺽쇠가 있었다면 덩실덩실 춤을 추며 내 새끼 장하다 하고 엉덩이를 두들겨 주었을 텐데 길동은 화려한 꽃을 머리에 꽂은 채 남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버지가 갇혀 있는 차가운 감옥이 있었습니다. 축하 연회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밤, 길동은 홀로 방에 앉아 임금님이 내린 교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종이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적막한 방. 길동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아들이 해냈어요. 담을 넘었어요. 개구멍이 아니라 대문으로 당당하게 들어왔어요. 근데 왜 아버지는 안 계세요? 흑흑. 길동은 교지를 가슴에 품고 웅크려 울었습니다. 장원 급제의 영광보다 썩은 곰팡이 냄새가 나던 아버지의 품이 더 그리운 밤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길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젖은 눈빛이 다시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제 슬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기다리세요. 이제 아버지 기술이 아니라 나라의 힘으로, 법으로 그 썩어 빠진 변 사또 놈을 잡으러 가겠습니다. 다음 날 궁궐에서 임금의 특별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장원 급제자 김길동을 암행어사에 제수한다는 명이었습니다. 길동은 관복 속에 마패를 숨기고 다시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보찜 속에 챙긴 것은 붓 한 자루와 아버지가 물려준 낡은 복면 하나. 낮에는 어사로, 밤에는 도둑으로 탐관 오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이중생활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남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변 사또를 향한 심판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습니다. 흉년이 든 고울의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들이 거적에 덮여 있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귀신 울음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변 사또의 안방에서는 술 타령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으하 마셔라. 오늘 술맛이 아주 꿀맛이구나.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내 곳간은 꽉 찼으니 걱정이 없도다. 변 사또는 기생을 끼고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침소 머리맡에 새로 만든 거대한 비밀 금고를 두고 열쇠를 목에 건 채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 금고 안에는 백성들의 땅 문서와 뇌물을 주고받은 비리 장부가 들어 있었죠. 깊은 새벽, 잠든 변 사또의 집 담벼락 아래 삿갓을 눌러 쓴 한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길동이었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술을 좀 써야겠습니다. 길동은 품에서 검은 복면을 꺼내 썼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그 낡고 냄새나는 복면. 하지만 지금 그 복면은 그 어떤 관복보다 비장했습니다. 길동은 소리 없이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에는 사나운 사냥개들이 풀려 있었지만 길동은 바람을 등지고 움직여 냄새조차 맡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그림자 자체가 된 듯한 몸놀림. 그는 변 사또의 방문 앞까지 단숨에 다다랐습니다.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니 변 사또가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푸. 길동은 문고리 틈새로 얇은 칼날을 집어넣었습니다. 안에서 걸어 잠근 문고리가 허무하게 풀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길동. 술 냄새와 기름진 고기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길동은 변 사또의 머리맡에 있는 쇠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제는 열쇠였습니다. 열쇠는 변 사또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열쇠를 뺄까? 아니야. 깨면 곤란해. 그냥 딴다. 길동은 품에서 가느다란 쇠꼬챙이 2개를 꺼냈습니다. 어릴 적 꺽쇠에게 수만 번도 더 배웠던 감각. 눈으로 보지 마라. 손끝으로 들어라. 길동은 눈을 감고 쇠꼬챙이를 금고 구멍에 넣었습니다. 틱틱티딕. 식은땀이 흐르는 긴장된 순간 변 사또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길동은 숨조차 쉬지 않고 멈췄습니다. 다시 콧꼬리 소리가 들려오자 길동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딸깍. 경쾌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금괴와 함께 두툼한 장부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길동은 장부와 땅 문서를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는 대신 붓을 꺼내 금고 안에 남은 하얀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문을 다시 닫아 놓았습니다. 감쪽같이 말이죠. 내일 아침이 기대되는구나. 꽃기요. 닭이 울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숙취로 머리를 부여잡고 일어난 변 사또는 습관처럼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금고 문이 살짝 덜 닫혀 있었습니다. 내가 어제 문을 안 잠갔나? 변 사또가 금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뭐야? 내 장부, 내 문서. 금은 보안은 그대로인데
가장 중요한 비리 장부와 땅 문서만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텅 빈 자리에는 종이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힘있는 필체로 딱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여지죄 너의 죄를 훔쳐가노라. 도여지죄? 내 죄를 훔쳐? 귀신이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열쇠는 내 목에 있는데 문도 잠겨 있었는데 도대체 어떤 놈이. 변사또는 공포에 질려 와들와들 떨었습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고했다가는 그 장부의 내용이 세상에 드러날 테니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변사또는 방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귀신이 다녀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포졸들도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관아 밖 주막. 국밥을 먹고 있는 허름한 선비 차림의 길동. 그는 관아 쪽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잘 먹었다. 이제 밥값 좀 하러 가볼까? 길동은 품속에 있는 마패를 꽉 쥐었습니다. 차가운 롯세 마패가 길동의 손 안에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 심판의 시간. 길동은 자리에서 일어나 각근을 단단히 메었습니다. 그리고 관아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소리는 더 이상 도둑의 은밀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천지를 뒤흔들 호랑이의 발소리였습니다. 변사또의 관아 마당에서는 난데없는 잔치판이 벌어졌습니다. 밤새 도깨비에게 장부를 도둑맞고 공포에 떨던 변사또가 두려움을 잊으려 억지로 생일잔치를 앞당겨 연 것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진 사내진미. 기생들의 치맛자락이 나풀거리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담장 밖에서는 굶주린 백성들이 침을 삼키며 구경하고 있었지만 포졸들은 창으로 그들을 위협하며 쫓아냈습니다. 꺼져라. 재수없게 어디 감히 잔치판을 기웃거려. 그때 냄새나는 거적대기를 걸친 거지 하나가 비틀거리며 잔치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삿갓을 푹 눌러 쓴 사내, 길동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라. 사또 나으리 생신이라면서요? 술 한 잔만 주십시오.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요. 저건 뭐야? 당장 내쫓아라. 어디서 개가 짖느냐? 포졸들이 달려들어 길동을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버티고 서서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젯밤 금고에 남겨두었던 바로 그 쪽지였습니다. 개를 쫓기 전에 잃어버린 물건부터 찾으셔야지요. 도여지죄. 죄를 훔쳐간 도둑이 여기 왔는데도 모르시겠습니까? 변사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삿갓 아래로 보이는 길동의 번뜩이는 눈빛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어젯밤 그놈이다. 저놈 잡아라. 저놈이 도둑이다. 장부를 훔쳐간 그놈이야. 당장 목을 쳐라. 수십 명의 포졸과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길동을 에워쌌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도망치고 길동은 포위되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태연하게 삿갓을 벗어 던졌습니다. 변학도, 내 이놈, 내 죄목이 도둑질이라 했느냐? 그래 이놈아, 감히 관아의 물건을 훔치다니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하, 그래 나는 도둑이다. 허나 내가 훔친 것은 내 놈의 더러운 탐욕이요 백성들의 억울함이다. 이제 진짜 주인이 왔으니 그 죄값을 치르거라. 길동이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5마리의 말. 마패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관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역졸들이 물밀듯이 들이닥쳤습니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도망쳤고 변사또는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어사? 말도 안 돼. 거지였는데, 도둑이었는데, 변사또는 살기 위해 개구멍을 찾아 기어가다가 담장을 넘으려 했습니다. 낑낑대며 담벼락에 매달린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뒤에서 변사또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관복으로 갈아입은 길동이었습니다. 어딜 가느냐? 담 넘는 자세가 틀려먹었구나. 담은 도망칠 때 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꿀 때 넘는 것이다. 길동은 변사또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훔쳐온 장부를 꺼내 백성들 앞에 던졌습니다. 여기에 내 놈의 죄가 낱낱이 적혀 있다. 여봐라. 탐관오리 변학도를 포박하고 곡간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줘라. 와, 만세. 암행어사 나으리 만세. 백성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지만 길동은 그 환호 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떠는 이방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옥사 열쇠 내놔라. 당장. 열쇠를 낚아챈 길동은 잔치판을 뒤로하고 감옥을 향해 달렸습니다. 관복자락이 휘날리고 갓이 벗겨질 듯 흔들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원급제의 영광도 백성들의 칭송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자신을 위해 지옥 속에 남겨진 아버지, 꺽쇠를 만나야 했습니다. 녹슨 철문이 열리고 빛이 들어왔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구석. 그곳에 뼈만 남은 앙상한 노인이 쇠사슬에 묶인 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보다 훨씬 더 늙고 초라해진 모습의 꺽쇠였습니다. 아, 아버지. 꺽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짓물러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빗속에서 걸어 들어오는 사내가 누구인지. 왔느냐? 내 아들. 왔느냐? 길동은 털썩 무릎을 꿇고 꺽쇠에게 기어갔습니다. 화려한 관복이 똥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길동은 떨리는 손으로 마패를 꺼내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 약속 지켰어요. 도둑놈 아니고 암행어사 돼서 왔어요. 이제 아버지 모시러 왔어요. 흑흑. 꺽쇠는 손바닥에 느껴지는 차가운 노쇠 마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5마리의 말 조각. 평생 남의 집 담이나 넘던 도둑의 손에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마패가 쥐어졌습니다. 그래, 맞구나. 진짜 마패구나. 장하다. 내 새끼, 진짜 해냈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소리예요? 죽긴 왜 죽어요? 나가서 저랑 같이 살아야죠. 비단 옷 입고 고기 반찬 드셔야죠. 제가 다 해드릴 거예요. 길동은 꺽쇠의 손목을 옥죄던 족쇄를 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열쇠 구멍이 녹슬어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급한데 열쇠는 헛돌고 길동은 울면서 열쇠와 씨름했습니다. 왜 안 열려? 제발 좀 열려라.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열게요. 그때 꺽쇠가 길동의 손을 살며시 덮었습니다. 길동아, 됐다. 이 족쇄는 억지로 열지 마라. 네, 나는 죄인이다. 도둑놈이야. 내가 암행어사인데 도둑놈 아비를 둔다면 세상이 널 뭐라 하겠느냐. 내 앞길에 내가 짐이 된다.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든 아버지는 내 아버지예요. 내가 벼슬 다 버려도 아버지는 안 버려요. 길동의 절규가 감옥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꺽쇠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3년 전 길동이 감옥에 두고 갔던 그 얇은 자물쇠 따는 쇠꼬챙이였습니다. 꺽쇠는 그것을 길동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가져가라. 이건 이제 자물쇠 따는 도구가 아니다. 백성들의 꽉 막힌 가슴을 뚫어주는 열쇠다. 나는 여기서 죗값을 다 치르고 나갈 테니 너는 가서 세상을 고쳐라. 자신의 손으로 족쇄를 풀고 나갈 수 있음에도 아들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감옥에 남겠다는 아버지. 그 숭고한 희생 앞에 길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감옥 밖에서는 백성들의 만세 소리가 들려오고 감옥 안에서는 두 부자의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슬프고도 찬란한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했던가요? 암행어사 출두로 변 사또를 심판하고 꺽쇠가 유배를 떠난 지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길동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정치를 펼치니 임금의 신임은 두터워지고 백성들의 칭송은 자자했습니다. 어느덧 그는 정의품 판서의 자리에 올라 조정의 대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늙은 꺽쇠의 유배가 풀리는 날이 왔습니다. 길동은 대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머리에는 희끗희끗 새치가 늘었고 허리는 굽어버린 늙은 아버지.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오는 꺽쇠를 보자마자 길동은 체면도 잊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셨군요. 드디어 오셨군요. 대감마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꺽쇠는 아들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길동이 깜짝 놀라 손을 잡으려 하자 꺽쇠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대감마님이라니요. 아닙니다. 이제 대감은 나라의 큰 어른이십니다. 정가자 도둑놈이 함부로 손을 댈 귀한 몸이 아닙니다. 길동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길동은 꺽쇠를 안방 아랫목에 모시고 진수성찬을 대접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고생 끝났어요. 여기서 저랑 평생 사시는 겁니다. 하지만 꺽쇠는 묵묵부답으로 밥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 꺽쇠는 보찜 하나를 메고 몰래 대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잘 있어라. 도둑놈 아비가 정승집에 눌러앉아 있으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다. 나는 내 갈 길 가는 게 맞다. 꺽쇠가 안개 낀 나루터로 향하는데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길동이었습니다. 관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헐레벌떡 뛰어온 길동이 꺽쇠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도망치는 건 이제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왜 또 저를 버리고 가시려 합니까? 비켜라. 버리는 게 아니다. 도둑은 원래 한 곳에 머물면 안 되는 법이다. 아버지, 길동아, 나는 평생 남의 담을 넘고 살았다. 높은 담장 안에 사는 건 내 체질이 아니다. 그냥 바람처럼 살다 가게 놔다오. 꺽쇠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평생을 자유롭게 살아온 도둑의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나루터에는 뱃사공이 노를 저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꺽쇠의 흰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길동은 꺽쇠의 옷자락을 놓았습니다. 대신 흙먼지 날리는 나루터 바닥에 그 귀한 비단 관복을 입은 채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소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기술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길동은 땅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남의 발소리를 듣던 귀로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자물쇠를 따던 손으로 꽉 막힌 정치를 풀었습니다.
담을 넘던 다리로 신분의 벽을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도둑질이 아니라 세상을 훔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제 인생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길동의 고백에 꺽쇠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내려놓고 엎드린 아들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20년 전 훔쳐온 핏덩이에게 젖을 먹일 때처럼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허허, 이놈 봐라. 내가 좀도둑인 줄 알았더니 진짜 큰 도둑놈을 키웠구나. 내 놈이 내 마음을 몽땅 훔쳐갔으니 말이다. 조선 팔도에 너보다 더 큰 도둑놈이 어디 있겠느냐. 꺽쇠는 보찜을 고쳐 메고 배에 올랐습니다. 배가 천천히 강물 위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배 위에서 꺽쇠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담장을 훌쩍 넘어가던 젊은 날의 꺽쇠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잘 살아라. 내 아들 길동아. 백성들 눈에서 눈물 안 나게. 내가 다 훔쳐줘라. 나는 간다. 길동은 아버지가 점이 되어 사라질 때까지 흙바닥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한양의 나루터에는 나라의 정승이 늙은 도둑을 향해 올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이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김길동 대감은 백성들에게 도둑 대감이라 불렸습니다. 탐관오리들에겐 저승사자 같았지만 백성들에겐 가난과 슬픔을 훔쳐가는 의적 같은 정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늦은 밤 정사를 돌보던 길동은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봅니다. 어디선가 불어온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듭니다. 오셨습니까, 아버지? 오늘 밤엔 어느 담을 넘고 계십니까? 가장 천한 도둑의 품에서 자라 가장 귀한 정치를 펼친 아이. 훔쳐진 운명이었으나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된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가슴 속에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도둑이 훔쳐 키운 아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는 종종 출신이나 배경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꺽쇠가 훔친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듯 길동이 배운 기술 역시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닫혀있는 자물쇠가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길동이처럼 마음의 귀를 열고 가만히 들어보세요. 틱틱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꺽쇠와 길동이들을 응원하며 지금까지 은빛설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 마음을 훔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맙습니다.